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국내 1위 기업 롯데가 탈락했고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은 알짜 구역을 휩쓸며 선점했습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채권 1,3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파산한 시그너처 은행과 SVB 은행의 주식 채권 보유분을 합치면 2,700억 원이 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퓨처엠으로의 사명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너무나도 결과가 궁금했던 소식입니다. 네. 자,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자를 오늘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지금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의 국영 면세점 그룹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접수할 거다라고 이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우려했던 예상과 다르게 중국 면세점 그룹은 입찰 금액 순서 3위를 기록하면서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큰 이변은 업계 1위였던 롯데 면세점이 탈락했다는 점인데요. 예. 롯데 면세점은 22년 만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인천공항에서 롯데 간판을 못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입찰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면서 사업권 획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구역에서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먼저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 매장이 결합된 DF1과 DF2 구역과 패션 부티크 매장의 DF3, DF4 역시 신라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복수 사업자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부티크 매장 DF5 구역에는 신라와 신세계에 이어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총 3곳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자, 면세업계 1위의 롯데면세점이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되면서 업계 일부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이제 애초에 면세점을 좀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인천공항 면세점이 이 면세업계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효과를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예. 롯데 면세점도 조금은 당황한 듯합니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상대 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써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준으로 봐도 롯데 면세점 매출에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시내 면세점에 더 투자해서 매출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따이공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시내 면세점만으로는 좋은 실적을 거두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 인천공항 입찰로 인해서 면세점 업계 지각 변동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1, 2위 업계가 이제 바뀌게 되겠죠? 네, 현재 국내 면세점 업계 순위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순인데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롯데 면세점 매출은 3조 7,200억 원, 신라 면세점 매출은 3조 3,400억 원입니다. 롯데 자체 추산으로 공항 면세점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라고 밝혔는데요. 이 매출 10%가 줄어들게 된다면 신라 면세점에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7월부터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확실히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롯데는 2025년 계약 만료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DF6 사업권에 재도전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성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업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만
대박을 터뜨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23년에 국내 주식시장의 키워드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에코프로가 주가가 올해 들어서 300% 이상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임직원의 주식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 기자, 자 먼저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2차 전지 기업의 대장주로 꼽히는 코스닥 대장주라고 불립니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 분할한 에코프로비엠과 환경 사업을 인적 분할한 에코프로 HN 등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세 개 회사를 묶어서 에코프로 삼형제라고도 불립니다. 네. 올해 에코프로 주가는 325%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10만 원대였던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7일에 40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자회사 에코프로 BM은 135%, 에코프로 HN도 55%가량 오르면서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에코프로 삼형제를 두고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봤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 보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 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이에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사경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서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에 걸쳐서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에코프로 임직원이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이제 수사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에 이를 팔아서 약 11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됐는데요. 이들 역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코프로 HN은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7%가량 하락한 6만 원대에 거래됐고요.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 역시 장중 한때 각각 4%,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수사 결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네. 에코프로 측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서 먼저 사과했다고요. 네, 오늘 에코프로 측은 주주, 투자자, 임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금융위 조사는 과거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해서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진 않은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서 지난해부터 임직원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회이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될 예정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에코프로 측은 원심의 쌍방 해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판결 선고일은 4월 6일입니다. 또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계획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최대 금융기관이죠. UBS에 이번에 인수가 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일부 채권을 우리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인수 결정으로 일단 위기는 넘겼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도 밝혀서 지금 손실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자, 오 기자. 우리 국민연금이 보유한 채권의 규모가 지금 1,3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을 위탁 운용 방식으로 1,359억 원 보유 중입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해서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인수 과정에서 스위스 금융당국이 170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채권의 가치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서 손실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연금공단은 위탁운용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위탁운용사의 고유 권한이나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서 해당 채권을 보유한 위탁운용사와 적극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직접 운용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 보유액도 732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은 지분 대부분을 이미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과 채권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먼저 시그니처 은행의 주식은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한 상황인가요? 네, 국민연금이 최근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의 주식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35억 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시그니처 은행의 주식 약 35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시그니처 은행 주식 보유액은 한화로 62억 원이었는데요. 당시 주가는 323달러 선으로 최근 거래 정지 시점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거래 정지 조치에 따라서 매도 등의 단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탁 운용사에 요청했다면서 공단도 위탁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파산한 다른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389억 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식 1,218억 원어치, 채권 171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SVB는 주가가 작년 말의 반토막 수준인 106.04달러까지 떨어진 뒤에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프라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총이 오늘 포항의 본사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오 기자, 포스코 퓨처엠의 의미, 뭔가 이제 미래를 좀 담고 있는 의미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김준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971년 창립 당시 포항 충로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8번째 이름인데요. 새 사명은 경쟁력 있는 소재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 함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핵심 사업 회사로 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 2차 전지 사업이 반도체, 미래차, 로봇과 함께 국가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 분야로 선정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그룹 내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김준형 사장은 회사 이름도 시대 정신과 소명을 담아 조금씩 변화했다라면서 화학과 에너지 소재 글로벌 리딩 컴퍼니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100년 기업의 새 미래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여정을 이름에 새롭게 담았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한국판 챗 GTP인 다다음 시범 서비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으로 이제 기준 이용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카카오 브레인은 어제 AI 챗봇 서비스인 다다음의 시범 서비스 사용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다음은 이용자의 다양한 질문과 요청을 AI 기술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데요. 다다음은 다양한 콘텐츠의 요약 정보, 또 그려줘를 통한 텍스트 투 이미지, 추천 서비스와 출처,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이번 서비스는 베타 출시인 만큼 일부 답변이 부적절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다음은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는 카카오 브레인의 올해 목표를 위한 첫 시제품으로 다다음의 정식 출시 여부나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예. 있는데요. 다만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악용이 의심될 때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다음은 카카오톡에서 다다음 채널에 친구 추가한 뒤에 채팅방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끝나고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애플페이 출시가 내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금융위 승인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은 무산이 됐지만 현재 계약을 맺은 카드사가 현대카드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현대카드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 기자, 애플페이 덕분에 현대카드의 지금 발급량하고 점유율이 상당히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체크카드의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 현대카드만 체크카드 발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예. 특히 애플페이 도입설이 돌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4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41.82%나 급증했는데요. 현대카드의 시장 점유율 역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9.6%로 가장 높았고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각각 17.8%,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3분기까지만 해도 3위였던 KB국민카드가 현대카드의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2위인 삼성카드 자리까지 넘보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간편 결제 서비스 산업 자체가 뭐 그야말로 전쟁이 됐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유통기업들도 일찌감치 자체적으로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통업계 중에서는 이 자체페이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바로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2015년 자체페이 쓱페이를 출시해서 온 오프라인 쇼핑 경계를 허물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기능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스캐닝 한 번으로 결제 포인트 적립, 할인 적용, 현금 영수증 발행이 동시에 되고 신세계 상품권을 페이로 전환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마켓의 스마일페이는 업계 최초의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2021년에는 G마켓과 옥션이 이마트에 인수되면서 이마트 신세계그룹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의 엘페이, 쿠팡의 쿠페이 등이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룹도 통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업계에서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로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복잡한 인증이나 카드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추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하면서 충성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나 빅데이터도 수집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오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유통업계에서 이미 이제 애플페이보다 먼저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애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페이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 시장의 경쟁자가 또 강력한 경쟁자가 늘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자사의 페이 서비스 이용자를 잃게 될까 봐 이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 지원에 망설이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신세계 그룹입니다. 신세계 그룹은 삼성페이의 경우에도 출시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서비스 개시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고 나중에는 이 애플페이 사용 가맹점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이죠. 이노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가 브라질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최종 성공 여부는 언제 확인이 좀 될까요? 네, 이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엔진 비행 성능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
한빛 TLV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경에 브라질에서 발사했습니다. 오늘 밤중이면 최종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노스페이스는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의 장점을 합친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추진체로 고체 상태의 연료 파라핀과 또 액체 상태의 산화체를 이용해서 구조가 단순하고 추력 조절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해 왔습니다. 한빛 TLV는 향후 이노스페이스의 위성 발사 서비스 사업을 위한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죠. 한빛 나노에 적용될 추력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발사됐는데요. 이 한빛 TLV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발사를 시도했지만 그동안 기상 악화, 펌프 냉각계 밸브 이상, 안전관리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수차례 일정이 미뤄지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발사하게 됐습니다. 현지인들이 촬영해서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한빛 TLV가 이륙 후에 하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가면서 순항하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땐 별다른 문제 없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데이터는 현지 시간 내일 오전 분석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계 주요 뉴스들 프라임 이슈에서 오다힌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